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효과가 채 24시간을 못 가는 느낌입니다.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장은 어제 국내 증시의 환호와는 전혀 달라진 모습이었죠. 엔비디아에 대한 월가의 목표가 줄 상향은 이어졌으나 시장은 AI 수익화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기분 나쁜 흐름으로 강한 출발 이후 급격하게 상승폭을 반납한 이후 큰 폭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 어떤 요소들을 살펴가면서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안전판이 돼줄 내용은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전략 점검하겠습니다. 일단 새벽에 마감한 뉴욕장의 분위기 살펴보시죠. 참 이 정도 깜짝 실적이면 시장이 시원하게 올라줄 법도 한데 아쉬운 표정으로 마무리됐던 간밤의 시장이었습니다. 뉴욕 증시 전강 후약의 흐름을 그려갔습니다. 장중 엔비디아가 그린 엄청난 변동성 때문이었는데 장 초반 5% 넘게 상승으로 출발을 했다가 종가 기준으로는 3% 중반까지 낙폭을 벌리면서 무려 8%포인트 이상의 장중 변동을 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 지수가 장 막판까지 2.2%가량 후퇴를 하면서 22,000포인트 선까지 밀리고요. S&P 500 지수 1.6%까지 낙폭을 그렸습니다. 다우지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장중에 고점 대비 낙폭이 포인트를 기준으로 1,100포인트가 넘었고요. 나스닥 지수는 4%포인트 이상의 변동을 그렸습니다. 이 정도로 큰 장중의 변동을 보였던 것은 지난 4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는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투심이 이렇게 급격하게 위축이 됐던 데에는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고 있다는 것도 한 가지 중요한 팩터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9월 고용보고서 셧다운으로 인해서 많이 지연돼서 간밤에 드디어 발표가 됐거든요. 결과는 혼조였습니다. 9월 비농업 일자리는 11만 9천 건으로 예상치를 아주 크게 웃돌았습니다. 예상이 5만 명 증가였으니까요. 그런데 실업률의 경우에는 4.4%로 치솟는 양상이 나타난 것이죠. 뚜렷한 개선도, 뚜렷한 악화도 아닌 방향성이 부재한 결과였다 보니까 12월에 확실하게 금리를 내려줄 만한 명분이 약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내일이 미국의 옵션 만기일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CTA 펀드 쪽의 수급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장중의 변동성이 확대됐던 영향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을 나타내는 빅스 지수가 14%대 급등세를 그렸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2시간 만에 20선에서 28선까지 치솟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이렇게 변동성 지수가 급격하게 공포감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것이 매수 심리를 위축시키는 데 영향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호화폐 가격의 변동도 이어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장중 한때 86,600달러대에서 거래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의 깜짝 실적, 도대체 이렇게까지 주가 변동이 나타나는 이유, 어디에서 기인하고 있는가를 들여다볼 텐데요. 정말 많은 월가 IB들이 어제 실발 이후에 레포트를 내놨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들의 의견을 관통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리포트를 정리해왔습니다. 일단 JP모건, 블랙웰 모멘텀 지속에 따른 견조한 실적과 가이던스였다. 장기적인 AR 지출 논쟁을 완전히 종식시키기는 어렵겠지만 단기 모멘텀은 강화된다고 강조하고요. 이렇게 AI 생태계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출의 대부분을 엔비디아는 가져갈 수 있는 포지션에 자리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목표 주가를 종전에 215달러에서 250달러까지 높여 잡았고요. 베어드 측에서는 밸류에이션과 관련해서 내놨던 코멘트가 눈에 특히나 띄었습니다. 목표가를 아주 높게 잡고 있습니다. 275달러. 이 목표가는 PER을 25배라고 전제를 깔았을 때 적용이 되는 것인데 경쟁사들의 PER 범위인 11에서 25배 가운데 상단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좀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평가를 받을 만한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는 엔비디아의 독보적인 시장 지위와 강력한 소프트웨어 생태계 그리고 경쟁이 부재하다라는 점 등을 꼽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밤 엔비디아의 주가가 급락 반전을 했던 데에는 두 가지 주된 리스크 팩터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 두드러졌던 한 가지 요인이 매출 채권이 증가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매출 채권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라는 것은 주요 고객사들이 현금 대신 외상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졌다라는 것이겠죠. 그 말인즉슨 이렇게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수익을 창출하는 속도가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속도에 비해서 느리다라는 것을 시사하게 되는 것이고요. 다른 말로 하면 수익화가 부진하다라는 요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투자 속도를 향후에 조정하게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 투자는 엔비디아의 매출과 직결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미래 실적에 대한 의구심과도 연결되는 지점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엔비디아에 대한 고평가 부담감으로 연결이 되면서 간밤의 주가 반락을 야기시켰다. 이렇게 하락의 로직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월가 IB들은 목표 주가를 줄 상향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났거든요. 그 밖에 PT 상향 내역들을 정리해 왔습니다. 에버코어 ISR 측에서 $352 스트릿 하이 수준, 지금 가장 높은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고요. 중간값이 이제 250으로 수정, 최저 목표가는 $230 여전한 상방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컨센서스를 들여다봤을 때에는 강력 매수가 확인되고 있고요. 총 40명의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이 커버리지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서 38명이 매수 의견, 1명이 보유, 그리고 1명이 매도 의견을 주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컨센서스, 그러니까 목표 주가의 평균 값은 얼마인가? $255로 여전히 전일 종가 대비 40% 넘는 상승 여력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까지 체킹을 해야겠죠. 물론 어제 발표된 엔비디아의 실적 하나만으로 최근 불거지고 있는 AI 버블 논란을 단칼에 종식시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불거지고 있었던 아주 비관적인 분위기를 환기시켜줄 수 있었다는 데에는 긍정적인 포인트를 우리가 삼아볼 수 있겠죠. 따라서 앞으로 내일 옵션 만기를 지나고 나서 엔비디아의 주가 향방이 또 어떻게 결정지어지게 될지 계속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주가 하락의 결정적인 요인 가운데 하나였던 이 고용보고서 발표 이슈, 월스트리트저널의 릭 티밀하우스 기자가 기사를 업데이트한 게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 오늘 발표된 9월 고용보고서가 균열되어 있는 연준의 견해 차이를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파 위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너네 금리 내리고 싶어? 금리를 내리고 싶으면 확실하게 경기가 지금 안 좋아졌다라는 것이 증명돼야 될 것 아니야. 그렇다면 그런데 오늘 발표된 고용보고서가 확실한 경기 악화를 나타내지도 않았고, 그리고 반대로 이 비둘기파 입장에서는 너네는 금리를 동결시키고 싶니? 그렇다면 경기가 확실히 괜찮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그러기에는 또 실업률이 높아지기는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연준 인사들 간의 의견 괴리는 지속될 것이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는 대목인 거고요. 지금 패드워치 툴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한 30% 후반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막판까지도 이것이 미국 증시의 상방을 제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인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섹터와 종목들의 분위기도 엔비디아 영향으로 좋지 못했습니다. 특히 마이크론의 10% 급락, 오늘 우리 증시로의 영향, 주의가 필요해지는 대목이고요. AMD도 8% 가까이 급락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8%까지 낙폭을 벌렸습니다. 테슬라도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엔비디아와의 협력 이슈 속에서 상승으로 출발을 했지만 고용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에 함께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그 밖에 전기차와 리튬 관련주들도 일제히 급락세로 마무리가 됐다는 점도 체킹해 드립니다. 그나마 다우와 S&P 500 지수의 낙폭을 방어했던 종목은 바로 월마트가 되겠습니다. 월마트의 실적을 보면 미국민들의 소비 여력, 지출 여력을 엿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지금 물가에 대한 부담감이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고소득층들도 월마트로 발길을 지금 돌리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았고요. 연간 가이던스 지난번에 이어서 3개월 만에 다시 한번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주가는 6.5%의 급등이었습니다. 국내 증시의 연결 포인트들 민영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참 좋았던 시장의 분위기가 있었는데 오늘 새벽 뉴욕장을 보니 어제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네요. 일단 어제장만 놓고 본다면 엔비디아 실적으로 인해서 AI 버블론을 잠시 진정시키는 분위기였죠. 나름의 안도할 수 있었던 흐름이었습니다. 양지수가 모두 올랐고요. 갓비디아로 인해 AI 거품론이 살짝 진정되기도 했고 금산분리 언급에 대한 이야기도 나름 긍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2% 올랐었고요. 코스닥은 위험자산 선호 회복과 시총상위주 중심의 반등이 힘이 돼줬죠. 특히나 바이오 쪽의 강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는 돋보였던 펩트론의 시세 15%나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비만 치료제를 중심으로 한 제약 바이오, 애로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까지 해서 여전히 지금으로서는 시장의 중심에 바이오가 들어있다라는 것은 명확했던 어제였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결자 해지. 엔비디아 실적은 기대 그 이상이었죠. 거기에 GPU 완판, 엔비디아의 실적 선순환까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도체 진영의 단기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그중에서도 하이닉스 대비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파운드리의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까지 더해져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대비 돋보였습니다. 4% 상승, SK하이닉스도 6%까지 상승하는 흐름 장중에 나오기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상승분을 반납하며 1.6% 정도로 그쳤죠. 일단은 반등한 것은 반가운 반도체 진영이나 추세적인 회복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시각이 많았었는데 오늘 새벽에는 사실 뉴욕장의 분위기로 봤을 때 그리 오늘 우호적이지 않을 것만 같은 반도체입니다. 자, 중국과 일본의 외교 갈등 이틀 전에 짚어드렸었는데 그 이후로도 더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이 대체지로 부상하고 있다라는 기대 요소, 일부 종목군들의 틈새 시장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텔 성수기, 원화 약세, 외국인 관광객의 유입 등이 맞물리면서 호텔, 리조트, 카지노 관련 종목들의 계속된 시세가 나오고 있죠. 롯데관광개발, 파라다이스, GSPNL, 서부 T&D 등 상승세 확인되고 있고요. 화장품 수입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에이블 CNC, 아우딘 퓨처스, 토니모리 이런 종목들도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그 밖에 특징주로는 네이버, 어제 희재 앵커가 잘 짚어주셨었고요. 롯데 에너지 마테리얼즈, 이제 CEO의 회로박이나 하이엔드 동박, 전고체 소재단에 대한 준비 이런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롯데에너지머티가 17% 급등세, 회로박 이슈로 특징주로서 좀 살펴보기 시작한 이후 계속적으로 시장 내에서 한 번씩 이슈가 돼주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어제장의 흐름이었고요. AI 반도체와 바이오 그리고 그 외 특징주들도 많았던 어제의 흐름이 오늘까지 계속 이어졌으면 참 좋았었을 텐데요. 애석한 뉴욕장입니다. 자, 머리는 알고 있는 완벽한 포트. 이런 식으로 AI 진영이 흔들릴 때마다 AI 진영에서 종목을 장기 관점에 모아가고 그리고 투트랙 전략으로 바이오나 혹은 정책주 아니면 또 다른 기대주를 찾아서 함께 모아가야 한다라는 것은 알고는 있으나 사실 잘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떨어지면 떨어져서 못 사겠고 너무나 올라가면 너무 올라서 못 사겠고 그러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어떤 포트를 운용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은 전체적인 포트 전략에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나눠갈 겁니다. 잠시 후 전략단 주목해 주시고요. 얼마 전에 보여드렸던 내용이죠. 포모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칩 쇼티지 속에 고객사들의 반도체 포모
장기 계약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소식. 이 때문에 주가가 올랐었고 포모 랠리가 나타났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거품론이 등장하면서 이쪽에서 많이 흔들렸었죠. 어제장에서는 일제히 엔비디아 실적 이슈로 반등을 주긴 했으나 하락세가 진정됐다 정도였고 연속적인 확인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오늘 미국장의 분위기로 봐서는 연속성이 담보되긴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죠. 자, 그러면 포모 랠리가 흔들리면 기댈 곳은 어디인가 며칠 전에 짚었던 내용입니다. 정책, 바이오 혹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좀 자극되는 테마들, 중국과 일본의 외교 갈등 속에서 수혜를 보는 쪽, 아니면 수급이 조금 쉬었던 종목군이 관심을 둘 법한 곳, 얼마 전에 짚었던 로봇 등이 있겠습니다. 이 가운데서 또 선택지를 찾아봐야 되는 것인가 고민해 봐야겠죠. 그리고 나서 지켜볼 뉴스들도 같이 체크하겠습니다. 일본이 대규모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어제 전달이 됐죠. 20조엔 규모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돈으로는 200조 정도 되겠네요. 상당한 규모이죠. 그렇게 된다면 엔화 약세 흐름이 나타날 것이고 이것은 원화 약세로 연동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구두 개입 이후 조금 진정됐었던 환율이 다시금 좀 불편한 흐름을 나타낸 이유가 되기도 했죠. 이런 가운데 중국과 일본의 외교 갈등은 점차 격화되고 있습니다. 한일령의 반사 이익 기대주들, 호텔, 화장품, 여행, 카지노 단 조금 더 힘을 받아갈 기간이 길어질지 보셔야 되겠고요. 미국이 평화 구상안 초안을 우크라이나에 제시를 했죠.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우크라이나 입장 이슈 이후 시장은 일부 재건에 대한 기대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러시아 요구를 거의 수용한 내용이어서 우크라이나가 이에 정말 합의를 할 것인지는 좀 봐야 됩니다. 돈바스를 양보하고 군 병력의 다수를 축소시키고 주요 무기를 포기하고 러시아어를 공식 언어로 인정하라라는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순순히 또 EU에서 이것을 순순히 받아들이게 둘 것인지는 지켜봐야겠죠. 다만 어제 재건주들이 시간 외에서도 일부 괜찮았습니다. 전진건설 로봇 같은 종목들 테마단으로 좀 자극이 될 여지가 있겠죠. 애프터에서 조금의 강세 흐름이 있었다라는 점 정도 이슈에 반응하지 않았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또 다른 것은 미국에서 주파수 경매 여부 결정이 미국 시간 20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간으로 발표될 수 있다라는 일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파수 경매 여부가 긍정적으로 결정나게 된다면 미국 통신사들이 이제 캐펙스를 집행하게 될 것이고 발주를 받을 수 있는 국내 통신 장비사들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거죠. 과거에는 사실 일부를 제외하고는 업체들이 미국 벤더로 선정되지 못했었는데 지금은 중국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들어가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 한국 업체들이 벤더사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일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 장비 이슈가 있다라는 점에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통신 장비 얘기를 꺼내는 것 같아요. 10월 29일경에 한번 살펴봤었죠. 미국을 바라보는 테마로서 이 통신 장비가 이런 주파수 경매 이슈가 남아있고 6년 동안 통신 인프라 투자가 부진했던 점에서 이제는 좀 집행이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다뤄보기도 했었습니다. 자, 2018년도와 좀 닮아있는 상황이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2018년도에 주요 통신 장비 업체들이 이렇게 급등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11월에 주파수 경매 결정 이후에 추가적으로 한 1년여 동안 굉장히 강하게 급등세를 기록했던 바 있습니다. 솔리드도 마찬가지죠. 2018년도 이후 추가적인 급등세를 시현했었죠. 2025년도인 지금도 주파수 경매 이벤트를 앞두고 일정 부분 주가가 반등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파수 경매 이슈가 긍정으로
수익으로 나올 경우 과거처럼의 급등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시각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하나증권에서는 미국 주파수 경매 수혜주로서 RFHIC, 솔리드, KMW, 이노와이어리스 등을 꼽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슈가 나오는 대로 저희도 잘 정리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뉴욕장 참 기분 나쁜 음봉이었죠. 강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이슈로 인해서요. 다만 이내 상승분은 다 반납했고 나스닥은 무려 2%나 빠졌죠. 왜 내렸는가를 한번 들여다보시죠. 일단 고용 데이터 속에서 일자리가 늘기는 했으나 경기 민감 업종의 일자리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이 4년 만에 최고치, 2주 이상 실업수당 청구를 한 것도 4년 만에 최대치, 경기 둔화에 대한 일부 우려감도 나오고 있죠. 월마트의 호실적, 이것은 결국 가성비의 상징이다. 월마트나 달러트리, 달러제네럴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미국의 소비가 위축되는 것을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감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결국 AI 반도체 진영에도 경기 민감 산업으로서 그리 좋지 않은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은 좋았습니다만 엔비디아에 대한 월가의 목표가는 줄 상향됐습니다만 AI 수익화 논란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차익 실현을 자극했습니다. AI 장비의 감가상각 논란 우려도 계속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삼성과 하이닉스 그리고 중국의 메모리사들이 증설을 하고 있어서 가격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런 일부 IB의 분석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마이크론이 10% 넘게 빠졌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크게 밀리는데 반도체 종목이 하락하는데 일부 이런 이슈가 일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크론의 흔들림이라면 국내도 약간의 변동성을 두고 갈 필요가 있겠죠. 자, 리사쿡 연준 이사의 발언도 부담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자산들이 꽤나 고평가되어 있다. 고평가된 자산들의 가격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고요. 자, 금요일 옵션 만기라는 일정이 있다 보니 그 전에 포지션을 조정하는 움직임이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거기다 CTA와 퀀트 전략으로 인해서 알고리즘 자동 매매 시스템이 주가 하락폭을 부추기고 있다. 그러니까 추세에 베팅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하락할 때 더 크게 밀려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경고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지나갔고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 그리 높지 않은 상황에서 연말 시장이 랠리를 보낼 만한 이벤트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지적도 나오네요.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요소들, 하락의 변동성이 커질 만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거기다 부담스러운 게 이제 코인 시장이죠. 비트코인 쪽 다시 9만 달러 아래로 내려가면서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레이 달리오는 비트코인은 포트의 1%만 할당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쪽은 기축통화가 될 수 없고 양자 등으로 인해 해킹 우려가 있다. 이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도 다소 이 가상자산 시장에는 부담이 됐고요. 요즘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의 가치가 뚝 떨어지다 보니까 레버리지 통한 투자자들이 자금 압박을 받고 있어서 오히려 이들이 그 자금 압박 때문에 기술주를 매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의 우호적인 내용이 거의 부재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장은 사실 뉴욕장을 통해서는 기댈 요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빠르게 분위기 파악하러 넘어가면서 오늘은 조금 조심스러운 시각으로 시장을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엔비디아 호실적은 반가웠으나 여전히 엔비디아 외에 특히나 하이퍼스케일러 중심의 수익화에 대한 의구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AI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 논란도 계속되고 있죠. 자, 뉴욕장에서는 대피처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나마 바이오 진영이 그래도 견조했다 정도로 볼 수 있겠고요. 엔화 약세로 인해서 원화 동조화 우려는 당분간 우리 시장의 외환시장을 조금 압박하는 요소가 될 수 있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섹터로 봤을 때도요. 반도체, 엔비디아 실적 효과
여지가 남아있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마이크론이 10% 급락했다라는 점에서 살짝 걱정스럽고요. 범 AI 진영, 어제는 전력도 원전도 함께 올라줬는데 미국에서 원전 전력이 같이 내렸죠. 데이터 센터에 대한 센티먼트가 훼손될지 위축될지 약간의 걱정스러운 시각을 안고 갈 수 있겠습니다. 자, 10년물 국채 금리가 내려갔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그나마 바이오 진영이 견조했습니다. 리네제론 파마슈티컬은 주가가 5% 정도 올라가기도 했고요. 네이처셀이 내년 초에 조인트 스템 승인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는 서정진 회장의 발언 등도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바이오 개별 종목 이슈가 계속 영향을 줄 것인지 그나마 바이오가 시장 대비 선전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포모랠리가 흔들린다면 기댈 곳 앞서 봤던 정책, 바이오, 중국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테마단의 내용이 있겠죠. 이 중에서 중국 이야기 조금 더 해보죠. 중국과 일본의 갈등, 18일에 전해드렸던 틈새 시장으로서 누려볼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이야기였죠. 첫 시작은 다들 아시다시피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출동 가능하다라는 공식적인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후에 다카이치 총리 쪽의 내각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다카이치 총리 측에서는 강경한 태도를 더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시진핑 주석은 이제 사연임을 위해서 여기서 체면 치레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일본의 수산물을 수입 재개하기도 했었고 일본의 무비자 관광을 허용해주기도 했었고 나름 중국이 일본에게 온화한 스탠스를 취했었는데 다카이치 총리가 이렇게 강경한 대응을 하자 중국 입장에서는 여기서 약하게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당분간은 서로 팽배한 대립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에서는 계속 날선 비난을 하고 있고요. 일본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죠. 실제로 중국에서 이제 유학이나 관광을 자제해라라는 코멘트가 나오고 나서 일본으로 가는 여행 54만 장이 취소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쓰는 돈이 연간으로 봤을 때 한 20조에 달하는데 꽤나 경제적인 타격이 있지 않을까 상당히 그런 분석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짱구는 못 말려 영화 개봉이 보류됐었고 일본 수산물 수입을 다시 전면 중단했었죠. 여기에 화장품에 대한 제재 가능성 거론되고 있고 일본의 크루즈 하선도 금지하는 내용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소식이 들려와서일까요?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한국 화장품 등의 일부 종목들의 시세가 좀 눈에 띄기도 했었는데요. 살펴보시면 종가 대비 한 5% 정도 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업데이트되고 있는 여러 가지 보도로는 유니클로 등에 대한 중국의 불매 운동, 이제는 히토류까지도 좀 제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갖은 수단으로 서로 강경 대응을 하지 않겠나.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국내 관련한 종목군들 조금 더 영향을 받게 될까요? 아니면 여기서 또 세분화될까요? 이 부분은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럴 때를 틈타서 일부 테마 특징주가 눈에 띌까 싶어서 살짝 넣어본 이슈입니다. 오랜만에 탄소 테마 꺼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11월 들어서 탄소에 대한 키워드 뉴스가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시행하고 EU나 브라질 주도로 개방형 규제 탄소 시장 연합이 11월에 출범됐습니다. 그리고 11월에 한국 정부, 우리 정부도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상향하는데 국무회의 의결이 있었죠. 꽤나 공격적인 내용입니다. 2018년도 대비 최대 61% 감축 내용. 결국 정부의 저탄소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탄소라는 키워드에서 뽑을 수 있는 내용은 심플합니다. 탄소 포집 혹은 온실가스 감축 솔루션, 기술 장비 업체들 아니면 탄소 배출권 관련한 기업들인데 보시다시피 사실 다수가 조금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테마단의 내용으로만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탄소 테마까지 살펴봤고요. 이번 주 일정, 이번 주 왜 이렇게 길었던 것 같죠? 증시가 변동도 많았고 하루에도
코스피가 막 100포인트씩 움직이고 이러다 보니까 더 길게 느껴졌던 한 주였습니다. 자, 오늘 IPO로는 비츠로네스텍, 누리호발사 앞두고 조금 주목해볼 만한 IPO 종목이었었습니다만 사실 요즘엔 IPO 종목들이 시장 분위기에 영향을 꽤 많이 받아서 어떨지 봐야 되겠고요. JYP 이슈 있고요. 미국 옵션 만기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의 내용들 다음 주에 일정들 정리해뒀으니까요.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에 대한 흐름이었습니다. 섹터 뉴스 들어가 볼게요. 오늘 미나앵커 로봇주 얘기 다시 해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 증시에서 끈질긴 섹터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또 로봇이 대표적인 섹터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일장 상승률을 보시면 로봇 관련 종목들의 시세가 이번에도 빨간불을 켜냈다는 점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보시면 한국 PIM이 11%대 강세를 기록했고 SPG 같은 경우에도 10%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군들도 빨간불을 켰는데 그렇게 시세가 막 엄청 폭발적이지는 않았지만 시장의 변동성 그리고 불확실성 대비해서는 꾸준히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리고 최근에 이 로봇 섹터의 흐름에서 특징은 이렇게 밸류체인, 부품단의 움직임이 잘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그 전에는 대표적인 종목들이 길을 터주는 역할을 했고 그 뒤에 따라 올라갔다면 요즘에는 이렇게 부품 섹터에서 그 관련 종목들이 개별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특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서 복선들을 복귀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지난 10월 말 젠슨 황 CEO가 우리나라에 방문을 했고 거기서 정말 우리가 기대해볼 수 있을 만한 멘트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젠슨 황 CEO가 한국에 좋은 소식이 있고 AI와 로보틱스를 강조하는 발언을 꺼내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미래에는 엔비디아 칩이 자동차로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로보틱스로 들어와서 우리가 협력을 할 것이다 라면서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 바 있죠. 그리고 11월 18일 엔비디아 AI 데이 서울에서는 삼성전자 관계자의 발언도 주목을 해볼 만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신다면 액추에이터나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형태의 로봇 기술을 연구 중이다라고 밝혔었고 그리고 전신을 활용한 AI와 업무 중심 AI를 빅테크 기업들과 함께 개발 중이다라는 점들도 우리가 기대해볼 수 있을 만한 멘트였습니다. 그래서 업계는 이 삼성전자 관계자의 발언을 해석하면서 엔비디아와 공동개발 가능성으로 해석을 하는 분위기고요. 그리고 협업 파트너십이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만큼 로보틱스에 대한 분야, 이에 대한 기대감은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로봇 섹터는 성장 스토리가 탄탄하게 쌓이고 있습니다. 주가 차원에서는 올 한 해, 올 초반부터 지금까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업계에서는 그 성장력을 더욱더 크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규모를 살펴보시더라도 올해는 15억 달러로 한화로 환전을 해본다면 약 2조 700억 원 규모입니다. 하지만 2035년까지 10년 사이에 이 시장 규모는 약 25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그때 가서는 아마 시장 규모가 380억 달러가 되지 않을까, 하나로 52조 원을 넘기는 규모가 되지 않을까에 대한 예상도 짚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행보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볼 만한 대목인데요. 우리나라 정부도 2030년까지 휴머노이드 3대 강국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두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증권가에서는 최근 로봇 관련 이벤트들에 대한 기대감을 제시한 바 있는데요. 국내 최대 규모 로봇 전시회인 로보월드 지난 11월 8일까지 진행이 됐었는데 여기서 관전 포인트는 이제 부품단까지 강조하는 흐름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이 로봇의 개발이라든지 발전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였다면 이제는 우리나라 부품사들이라든지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 쪽도 강조하는 흐름이 나타났다는 점이 하나의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난 테슬라 주주총회도 주목해볼 만했습니다. 로보택시라든지 로보틱스를 강조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또 확인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국내 로봇 기업들의 사업 진척과 함께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전략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는 차원에서 이 시장에 대한 성장 기대감은 여전하다는 점을 기억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 자체는 혼란스럽고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들이 많다는 점을 가정했을 때 내년에 대비하는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할까? 이것이 또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요. 그리고 내년에도 우리가 봐야 하는 빅 이벤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당장 내년 1월에는 CES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CES 2026에서 로보틱스와 AI, 모빌리티가 아마 내년 주요 키워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내년에 또 한 번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진투자증권의 투자 의견도 살펴보실까요? 매년 1월 CES 그리고 3월에 엔비디아 개발자 행사 가 예정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플랜에 맞춰서 로봇주들이 상승했던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 초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이 시점부터 한번 전략에 반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액추에이터 관련 기업들을 비롯해서 SPG 등 모터, 감속기, 센서 등 이러한 부품사들을 주목해 보자라는 투자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 로보월드에서도 공식적으로 이렇게 부품이라든지 로봇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품을 강조하는 흐름이 나타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흐름이 이제 내년에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인가도 눈여겨봐야 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시각을 좁혀서 현대차 그룹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현대차 그룹이 자동차, 전기차, 그리고 뭐 자율주행은 뭐 요즘에 좀 떠오른 키워드라고는 하지만 자동차에 국한이 되어 있었다면 최근에는 로보틱스 분야로까지 점점 더 확장을 하고 거기서 입지를 굳히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쯤에 또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현대차 그룹을 강조하는 분석판을 마련해 봤는데요. 현대차의 타임라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 CES 2026에서 현대차는 다종 로봇을 출품하고 그리고 스펙을 공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뉴 아틀라스 양산형 모델을 공개할 것으로 보이고 여기서 상업화 계획까지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기대해 볼 만한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라든지 모멘텀 관련된 발언이 나온다면 그 관련주들이 들썩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내년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3세대 이 아틀라스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현대차의 관계가 긴밀하다 보니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CES에서 공개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생산 공장 건설 발표 소식이 나오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주가를 자극하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짚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년 5월에는 현대차가 스마트카 데모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현대차 그룹이 5만 장의 GPU를 구입했다는 소식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에서 30년까지 구매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고요. 이는 2026년부터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 기술 고도화를 위한 데이터 축적을 시작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는 점도 관전 포인트. 그리고 내년부터는 북미 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로보택시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까지 짚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라인을 살펴보신다면 현대차 그룹 그리고 그 안에서도 로보틱스와 관련해서 내년에 기대해 볼 만한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다는 점을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사항도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와의 어떠한 협력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열사 내에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부품사들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액추에이터를 공동 개발하고 있다는 점 눈여겨보실 만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에 액추에이터라든지 센서 그리고 배터리팩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현대차 그룹의 이슈 눈여겨보시면서 그 안에서 투자 포인트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술 투자에서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시간까지 가져보겠습니다. 현대차 그룹 2026년 실적과 관련해서는 아직은 불확실하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관세에 대한 이슈 아직까지는 좀 우리가 예의주시를 해봐야 한다라는 코멘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보틱스라든지 앞서서 말씀드렸던 신기술 관련해서는 여전히 우리가 기대해볼 만한 포인트가 있다는 점이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판 내에서 여러분들께서 주목해봐야 하는 부분은 이
아랫단에 있는 내용들인데요. 투자 방향성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봐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고, 그는 결국에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보틱스라는 쪽으로 시각이 좁혀지고 있는 거죠. 로봇 관제 시스템, 소프트웨어, 그리고 AI 인프라 투자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으로는 현대 오토에버가 거론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로봇 핵심 하드웨어, 액추에이터에 대한 수혜가 예상되는 쪽은 현대 모비스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직접적으로 현대차 그룹이 로보틱스에 대한 소식을 내보낼 때 거론이 될 수 있을 만한 종목이고, 액추에이터라든지 하드웨어 관련해서 HL만도도 추가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다는 점 반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현대 오토에버와 현대 모비스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든든한 뒷배, 현대차 그룹이라는 뒷배가 있다 보니 우리가 기대해볼 만한 모멘텀도 확실하게 있고요. 그리고 그 모멘텀이 나왔을 때 함께 딸려서 주가의 반응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종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현대 오토에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 두 가지 종목은 유진투자증권에서 탑픽으로 이번에 꼽은 종목이기도 합니다. 목표 주가는 예전의 목표 주가를 유지했는데 긍정적인 투자 코멘트들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룹사 AI 투자 확대 및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고, 로보틱스 사업의 핵심 플레이어로 현대 오토에버가 거론이 될 것이라는 코멘트 나오고 있습니다. 유지 보수를 수행하고 있고, 고객사를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에 대한 호실적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다 두 자릿수대 성장률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엔비디아 협업을 통해서 AI 인프라 투자 시점에 대한 이슈가 투자 포인트에 있어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준으로 뉴스가 나올 때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현대모비스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제 피지컬 AI 확대와 관련해서 수혜가 예상된다는 점이 가장 큰 포인트가 되겠고, 로보틱스라든지 로봇 택시와 관련해서 구동계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으로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액추에이터라든지 구동 모터 분야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수주 공급 기대감이 조금 더 커지고 있다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액추에이터 파트너로서 여기서 이 아틀라스라든지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해서 어떠한 매출 이슈라든지 뭔가가 만들어지고 있는 소식이 전해진다면 함께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현대모비스 역시나 2026년 호실적인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39만 원으로 유지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로봇 섹터 내에서도 시장이 불안정하다 보니 우리가 확실하게 내년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쪽으로 종목을 추스려 봤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을 강조하는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이제 로봇의 질주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초반에 모멘텀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에 맞는 세부적인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 저희와 함께 그 플랜 마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요일입니다. 변동이 잦아지고 있는 최근의 시장 속에서 오늘 금요일장 열리기 전 어떤 전략을 짜야 될 것인가 이야기 나눠볼게요. SK증권 조성우 부장이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사실 자기 전에 미장 보고 주무신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셔서 너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정말 큰 변화를 보여준 뉴욕장입니다. 어제 있었던 국내 엔비디아 효과 그냥 하루짜리로 봐야 됐었는지 오늘과 앞으로 시장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요즘에 이제 시장이 정말 급등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응하시기가 정말 이제 쉽지 않을 텐데요. 자, 아시다시피 이제 AI 버블 논란이라는 게 자꾸 확대 재생산이 되면서 극렬한 어떤 변동성을 초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럴 때는
굳이 그 풍랑에 뛰어드신다기보다는요, 약간 이제 한 발짝 정도는 좀 물러나서 시장을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 지금 사실은 이제 AI 진영의 특히나 이제 반도체 쪽의 변동성이 굉장히 좀 커지잖아요. 물론 그동안의 시장의 주도권을 반도체가 잡아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중의 심리는 반도체 쪽에 많이 집중이 되고는 있겠지만 그쪽이 격렬하게 흔들리는 와중에 지금 시장에는 그래도 이제 다른 쪽에서도 지금 수급적인 효과로 시세가 나는 쪽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논란의 중심에 굳이 내가 들어가 있을 필요는 좀 없어 보인다. 논란에서 잠깐 한 발짝 비껴가면서 조금은 잔잔한 물결에서 우리가 좀 배를 타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렇지만 이미 포트가 구성이 돼 있는 분들은 네. 그렇다고 지금 패닉셀링처럼 막 매도로 동참을 할 수도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시장의 논란 속에 들어와 있는데 네. AI 반도체 진영의 종목군들을 들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쪽에 비중을 많이 태우신 분들은 아마 잠을 못 주무실 거예요. 저도 사실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어제 자기 전만 해도 좋은 어떤 뉴욕장의 분위기를 보고 저도 어제 편안하게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당황을 했죠. 뭐 뉴욕 증시가 급락돼 있고 오늘 또 제가 혼자 한다는 소식을 듣고 또 당황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시장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변수들이 좀 많은 상황인데,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반도체가 막 흔들려요. 예를 들면 SK하이닉스를 60만 원에 사신 분들, 삼성전자를 10만 원에 사신 분들 계시다 그러면 지금 마음을 굉장히 졸이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말씀의 취지는 무엇이냐면, 그러면 다른 현금 여력이 있는 거를 왜 여기에 물을 타려고 지금 이런 판단하시는 것은 지금은 조금 신중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현금 여력이 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잔잔한 쪽에서 우리가 조금 일단 몸을 좀 그쪽으로 좀 피해 놨다가 다시 이제 반도체 쪽에서 어느 정도 좀 잦아들고 진정되고 다시금 좀 모멘텀이 생길 때 뭐 그때 이제 다시금 조금 이제 뭐 비중을 조금 더 확대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좀 이렇게 좀 유효한 어떤 대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반도체 진영에 대해서도 뭐 굉장히 남들보다 빠르게 이제 여름이 오기 직전에 네. 반도체에 대해 긍정의 시각을 피력을 해 주셨다가 한 2주 전부터였죠. 반도체 굉장히 보수적인 전략을 취하셨었는데, 그러면 일단 뭐 추가적인 변동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더 변동이 나온다면 그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들어가도 되는 것인지 조금 예. 더 구체적으로 종목 전략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최근에 반도체를 그렇게 썩 후련하게 말씀 안 드렸을 거예요. 맞아요.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실 거고, 봄, 여름엔 엄청 떠들었을 거고. 근데 제가 이제 반도체 좀 철학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반도체가 끝이라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아직 더 갈 데가 있다라고는 보는데, 적어도 올 봄이나 여름에 서울에서 출발한 부산행 반도체 열차는 제가 볼 때는 일단 대전은 지났어요. 어쩌면 부산에 다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한 대구쯤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출발할 때보다 지금은 갈 수 있는 쪽이 지금까지 온 것보다는 좀 적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요즘에는 많이 오르기도 올랐잖아요. 지난 가을에 정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랠리 차트 보시면 개별주를 방불케 할 정도로 그렇게 수직으로 올라오는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여기서 반도체를 더 간다 말씀드리기 쉽지 않았던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올 봄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6만 원 아래에 있을 때는 거들떠도 안 보고 거의 안 되는 기업 취급을 했는데, 올가을에 갑자기 이제 삼성전자 랠리를 시작하게 되니까 그전에는 보이지도 않았던 삼성전자 전문가들이 대거 등장을 했죠. 그래서 10만 원 정도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뭐 12만 원 간다, 15만 원 간다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요건 좀 단기적으로는 너무 속도가 빠르고 과열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제가 반도체에 대해서 말을 굉장히 아꼈었고요.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말씀드렸을 거, 원래 반도체를 그래도 재진입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뭐 시장이 흔들리고 이러다 보니까 차라리 엔비디아 실적까지 보고 가자 했는데, 네. 엔비디아 실적 봤잖아요. 네. 반도체 지금도 아직은 살 생각이 안 드는 거죠. 그렇다면 반도체는 분명히 지금은 숨고르기가 필요할 것이고 속도 조절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그리고 여기에 이제 AI 버블론이라는 이 큰 어떤 간판을 아무리 뭐 요즘에 이제 정말 증시의 주변 자금이 풍부해져서 아무리 이제는 뭐 하이닉스 목장에서 개인과 외국인이 아무리 결투를 해도 이제는 윗방향으로 개인들이 밀어올리지 못하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소총과 수류탄으로 무장한 개인하고 중화기로 무장한
외국인하고 물론 일부 전투에서는 개인이 이길 수 있다 했지만 계속 그런 전투가 반복이 되면 외국인의 화력이 훨씬 세잖아요. 근데 지금은 반도체 쪽에서는 그런 수급적인 논리만 보더라도 지금 외국인이 지금 지난 한 달 동안 SK 하이닉스 한 달 동안 산 날은 3일밖에 안 될 거예요. 17일 계속 팔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수급적인 이런 어떤 대결 구도에서 AI 버블론을 두고서 글쎄요.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론 기대감을 갖고 접근하시는 거 좋기는 한데 적어도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열차 논리 있잖아요. 그런 걸 보셨을 때는 지금은 아직 종착역이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적어도 한 번 정도는 기차가 잠시 뭐 정비를 한다든지 숨을 고르고 다시 이제 출발해야 되는 그런 좀 국면에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빨리 말씀을 주셨고 어찌 보면 조금 남들보다 빠르게 보수적인 스탠스로 좀 더 지켜보자. 현황에 대해서 너무 강력 배팅을 하기보다는 좀 조심스럽게 가자라는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그 기조는 여전하신 것 같습니다. 일정 부분 충분히 어떤 톤으로 말씀 주신지는 전달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AI 반도체가 그렇다면 전력, 뭐 이런 범 AI 진영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톤으로 보시는 겁니까? 사실 어제 제가 좀 의아했던 건 뭐냐면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용도사미로 끝났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제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굉장히 실망감을 느끼셨을 거예요. 오히려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훨씬 더 강했고 견조했고 그리고 성동격설하고 오히려 엔비디아 오실 적에 직접적으로 SK 하이닉스가 환호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SK 하이닉스는 주춤하고 오히려 삼성전자가 오른다든지 아니면 이제 AI 주변 인프라 쪽에 뭐 전력주가 더 강한 모습을 보인다든지 사실 이걸 보면서도 조금 물음표가 있었었는데 뭐 이제 앞서서 그 앵커 브리핑에서도 제가 좀 내용을 캐치를 했습니다만 뭐 매출 채권이 뭐 늘었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돈은 못 버는데 이제 투자는 뭐 확대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뭐 물음표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또 엔비디아의 이제 젠스랑 CEO가 컨퍼런스 콜에서 뭐 내년까지 완판이다 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럼 더 팔고 싶어도 내년에 팔 게 없는 거 아니야? 사실 좀 이런 쪽의 해석이 또 SK 하이닉스 쪽에 좀 부담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이걸 또 이제 역으로 해석해 보면 그럼 내년까지는 정말로 수요가 견고하고 데이터 센터의 어떤 이런 이제 증가는 뭐 불변의 법칙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전력 수요는 더 늘어나겠구나. 아마 이런 논리로 좀 뭐 전력주가 더 강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AI 버블론이 여기서 조금 더 확대 재생산이 되면은 전력도 지금 속도를 좀 조절해야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독 뭐 전력주만 독야청청 이런 어떤 AI 버블론란에서 혼자만 질주하기는 그렇게 쉬운 논리는 아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이제 다른 섹터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상대적으로 반도체 진영 대비해서는 강도가 약했던 섹터군들, 뭐 1군의 후보지들을 두루두루 좀 둘러볼까요? 2차 전지 진영에 대한 시각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일부 뭐 연기금에서는 수급 유입이 좀 눈에 띄기도 하는데 ESS 논리도 사실 그 뒤에는 요즘엔 AI가 있기 때문에 같이 흔들릴까라는 걱정들이 있습니다. 물론 탄산리튬 가격은 올해 우상향이긴 합니다만 어떤 판단이십니까? 일단 2차 전지는 제가 사실은 좀 고민스러운 게 이제 반도체 다음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 제가 유력하게 보는 건 역시 2차 전지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코스포 쪽에 이제 바이오죠. 왜냐하면 지수 견인력이 있는 섹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때. 하지만 2차 전지에 대해서 아직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강한 콜, 이를테면 올 봄에 뭐 물려도 반도체, 뭐 쫄려도 반도체라는 말씀을 아직은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최근에 리튬 가격의 상승이라는 것이 수요 증가보다는 공급의 조절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추세적으로 읽어주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그동안 이제 2차 전지의 상승의 어떤 자양분이 되었던 ESS 쪽도 결국에 AI 논리가 흔들린다고 했을 때는 이게 연속성을 가지기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2차 전지에게 필요한 지금 큰 간판은 뭐냐면 예를 들면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게임 체인저가 필요한 거죠. 물론 최근에 이제 전고체 관련한 어떤 이슈로 인해서 이를테면 뭐, 관련한 종목들, 이를테면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나 아니면 이제 최근에 사실 뭐 회로박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도 사실은 이제 전고체 쪽에 이 링크가 돼 있는 그런 종목들이었는데 이들 종목들의 흐름들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결국 2차 전지가 앞으로 큰 간판을 가지고 대세적으로 올라가려면 ESS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고체라는 게임 체인저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런 리튬 가격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좀 갈증을 뭐 해소하는 정도로서의 ESS의 역할은 분명히 있으니까 이런 정도로 해서 좀 트레이딩 정도의
어떤 그런 영역에서의 접근은 좀 가능하다 보고 있고요. 그러다 이제 어떤 이슈들이 확대 재생산이 됐을 때 이제 그때 이제 비로소 진정한 주도주로 등극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네. 이것은 최근에 흔들리고 있는 반도체의 수급 약화에 또 수급적인 논리로 봤을 때 반사익 기대감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반도체보다는 2차 전지 쪽에 뭐 제 기준에서는 좀 그래도 좀 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좀 요인이 많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2차 전지로 대응을 그러면 하고자 하시는 분들, 뭐 트레이딩으로라도 관심을 두고자 하시는 분들은 말씀 주신 그 전고체 라인일까요? 아니면 셀의 좀 직접적인 바로 1군 소재단일까요? 전 전고체 쪽에서 그냥 2차 전지 쪽에서는 역시 아무리 봐도 뭐 탑픽은 삼성 SDI를 가장 좀 좋게 보고 있어요.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배터리셀 3사 중에서 그래도 전고체 쪽에서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실제 행보를 보더라도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뭐 삼성 SDI 플러스 뭐 전고체 밸류체인 이런 정도로 좀 보시는 거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진영에 대한 톤 들어봤고요. 그러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외교 갈등, 이 내용이 한 주 사이에 내용이 굉장히 격화되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중국이 예민한 사안을 일본이 언급을 했고 그로 인해서 뭐 화장품, 컨텐츠 혹은 크루즈 여기에 그 외 소비재 불매 운동까지 번져나가고 있고 오늘 아침 보도로는 뭐 히토류 제재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요. 중일 갈등 수해 한국이 그 사이에서 뭐 관광객을 맞이하고 뭐 호텔 등등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 그냥 단기적으로 이 흐름에 편승했다 빠져나와야 된다 보시는지요? 일단 반도체가 이렇게 흔들리면 이쪽은 더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큰 틀에서 봤을 때 AI 어떤 버블 논란이 시장에 굉장히 좀 부담을 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지금 아직도 고객 예탁금이 80조 원을 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이 지금 원래는 사실은 이제 뭐 반도체 쪽으로 좀 들어가려는 그런 개연성이 컸던 자금들일 거예요. 그러나 최근에 이렇게 반도체 쪽의 변동성이 확대가 된다면 이런 돈들이 예를 들면 이거잖아요. 시장이 뭐 코스피도 4천 넘어가고 10만 전자 60만 닉스 봤으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나도 이제 주식 좀 해볼까 하고 이제 들어온 거죠. 들어와가지고 조금씩 들어가 봤는데 지금 반도체 쪽이 너무 흔들리는 거죠. 그런다면 투자자 심리는 야 뭐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흔들리는데 다시 돈 빼가 이러진 않는다고요. 이랬을 때 이런 수급들이 분명히 대안 섹터를 찾기 마련인 건데요. 뭐 큰 섹터에서는 예를 들면 2차 전지나 바이오 쪽이 뭐 대안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이들 섹터들은 아무래도 이제 좀 매크로 쪽하고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대안적인 법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중일 갈등이 격화되면서 뭐 며칠밖에 안 됐지만 지금 사실은 군집성이 더 확대되는 모습이거든요. 이를테면 뭐 처음에는 뭐 호텔, 카지노, 뭐 여행 이러다가 갑자기 이제는 뭐 수산물 금지했다고 해서 수산주가 뭐 테마로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이제 히토류 쪽도 이제 뭐 꿈틀댄다든지 하는 것들이 지금은 이제 반도체 쪽이 흔들리다 보니까 또 어디 가서 뭘 해야 되지? 그런 심리들이 결국은 중일 갈등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으로 많이 집중이 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화장품, 뭐 여행, 호텔, 카지노, 뭐 항공, 뭐 할 것 없이 지금 최근에 다 괜찮은 흐름이잖아요. 심지어 엔터주까지도 최근에 자극을 받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여기에 이제 확대 재생산하려고 보니까 또 뭐 엮어요? 환율 엮잖아요. 환율 엮잖아요. 이제 원화 약세 때문에 며칠 전만 해도 고민이다. 왜? 시장의 그러니까 중심축이 반도체로 가 있을 때는 환율이 부담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역으로 이제 누가 와서 돈 쓴다고 하니까 고환율이 오히려 이쪽에 수혜네 이런 식으로 이제 내러티브가 확대되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중일 갈등 수혜에 반사익을 볼 수 있는 쪽이 굉장히 이렇게 보이는데 뭐 여러분들 뭐 앵커 브리핑이나 뭐 이 코너에서도 뭐 예를 들면 뭐 서부TND나 롯데 관광개발 뭐 단골처럼 말씀하시는 종목이긴 한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그냥 수혜 범위를 넓혀서 특히나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밑에 있는 종목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좀 이제 좀 정리는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 관광객이 일본에 안 가고 우리나라로 온다라고 했을 때 정말 심플하게 보시자고요. 자, 오고 먹고 자고잖아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직접적으로 수혜 볼 수 있는 거는 여행, 항공, 호텔이 가장 직접 적이겠죠. 물론 화장품 뭐 범위 뭐 넓어서 이제 그쪽까지도 수급이 갈 수 있겠지만 화장품주는 이러다가 맨날 실적 시즌에 뒤통수를 쳤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화장품주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보진 않아요. 그러나 뭐 오고 먹고 자고로 봤을 때 뭐 대형주군에서는 뭐 대한항공, 뭐 하나투어,
뭐 이를테면 뭐 호텔 신라 이런 종목들이 좀 가격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최근에 수급이 붙었기 때문에 좀 뭐 매매에 좀 능숙하신 분들이라면 거래량이 터져 있는 뭐 글로벌 텍스프리나 아니면 뭐 지네어나 노랑풍선이 좀 팔딱팔딱 뛰는 맛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오고 먹고 자고의 좀 논리를 확대한다고 하면 자 호텔 뭐 면세점 얘기 나오잖아요. 리조트주까지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서부 트렌드도 거론이 됩니다만 어제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뭐 아난티나 모나 용평 기본적으로는 경협주에 좀 범죄에 들어 있었지만 그런 걸로 봤을 때 뭐 리조트주까지도 이제 호텔의 영역에서 본다고 했을 때 다크호스로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아닌가 보고 있어요. 네, 반도체 2차 전지 얘기할 때보다 톤이 확실히 더 올라가신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갈 곳이 이쪽이 더 명분에서 우위에 있다라는 측면이고 그 가운데서 종목군을 이렇게 좀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조성호 부장님의 픽으로 가볼게요. 시장 전략단이든 혹은 산업이나 종목에서 지금 이 시점에 좀 눈여겨봐두면 좋을 것 얘기해 주세요. 지금 뭐 공격보다는 좀 수비 쪽에 좀 치중해야 될 구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반도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지켜보시는 쪽으로 저도 뭐 엔비디아 실적을 보고서 AI 버블 논란을 좀 불식시키나 싶어서 좀 진입을 저울질을 했었었는데 최근에 좀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는 아직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대형주군에서는 반도체 대비해서 2차 전지나 바이오 쪽이 상대적으로 지금 안정감을 주는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연말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찬바람 불면 또 이쪽으로 또 수급이 들어갑니다. 이를테면 뭐 금융이나 지주회사 아니면 이제 고배당 관련주들이 최근에도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좀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제 이런 쪽도 좀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좀 트레이딩 중심으로 그래도 뭐 오늘 장렬이면 나 좀 뭐라도 좀 해볼 테야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럼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는 뭐 이제 중일 갈등에 대한 뭐 수혜 섹터는 제가 좀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보면 테마군 중에서 의료 AI 쪽의 군집성과 연속성이 계속 확인이 돼요. 이런 것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좀 네이버가 좀 두나무와 관련한 이슈 때문에 힘을 좀 내면서 좀 동향들을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 관련 섹터도 최근에도 시장 대비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관련한 기사를 찾아보니까 또 이제 금융위원회하고 한국은행이 또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뭐 논의를 시작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뭐 입법 관련한 그런 뭐 공청회나 이런 것들이 좀 활발하게 좀 열리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네이버가 뭐 사실 다른 대형주가 할 때 좀 못 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요럴 때 약간 좀 난세의 영웅 같은 그런 어떤 액션을 해준다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섹터도 좀 그래도 트레이딩 쪽에서는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들 기억하면서 시장의 시각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K증권 조성우 부장님과 시장 전략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